네, 12월 22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었는데 어제는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6% 올랐고 S&P 500이 1.78%, 나스닥 지수도 2.4% 올랐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테크놀로지, 경기 소비재, 금융이 2%대 상승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상황 변화는 없었지만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익스피디아가 9%, 보잉이 6% 오르는 등 항공과 여행, 레저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양호한 분기 실적 발표로 나이키 주가가 6.2% 올랐고 마이크론 주가도 10.5% 급등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인 메타 플랫폼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주가도 1에서 3% 올랐습니다. 유가는 WTI가 배럴당 71.3달러로 3.9%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도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8bp 올라서 1.467%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1원 추가로 올라서 1192.9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크레딧과 산업기업 분석하고 해외 주식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크레딧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오라클 리포트입니다. 홍성욱 연구원입니다. 네, 오라클 관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작년과 올해 이제 3월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좀 무리한 자사주 매입 확대를 발표하면서 신용 등급이 좀 매년 하락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12월 올해는 이제 12월에도 또 이제 헬스케어 IT 기업 서너 인수까지 발표하면서 무디스와 S&P에서 신용 등급 추가 하락이 좀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재무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기 전에 사실 연초에 좀 차입금을 한 760억 달러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좀 간접적으로 소통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좀 이런 좀 했던 발언도 좀 어기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상당히 좀 채권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레버리징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헬스케어 IT 기업 서너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이제 283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아쉽게도 서너는 아직 이제 한 1년 연간 한 15억 달러밖에 에비타를 창출 못하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 금액은 좀 고스란히 차입금 증가하고 재무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차입금은 한 내년에 이제 한 1,0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이제 신용등급 종착점이 한 BBB 제로 정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는 이제 투자 등급의 이제 하한인 BBB 마이너스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BBB 마이너스까지 등급이 하락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크레딧 지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 등급 유지를 못하면은 사실 이번에 인수하기로 한 서너 인수자금 마련도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등급뿐만 아니라 좀 가격 측면에서도 만약에 이제 BBB 마이너스로 하락한 이후에 좀 하이힐드 강등 우려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좀 추가 약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좀 오라클 쪽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없으면은 하이힐드 강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시험평가사들이 좀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급 하락뿐만 아니라 가격 약세도 조금 더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라클이 신용등급 감등, 그러니까 금융비용 상승을 감수하고도 차입금을 확대하는 등 이런 재무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트렌드였는데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서 좀 EPS 상승 효과를 좀 적극적으로 누리려는 그런 기조들이 많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최저차 금리가 워낙 이제 낮다 보니까 이런 걸 활용하려는 시도 같은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걸 좀 극단까지 밀어붙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기업들은 사실 이런 큰 이제 회사채 조달이나 이런 조달을 통해서 인수를 하거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디레버리징을 하겠다 혹은 차입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 기업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좀 체계적인 재무 정책이 좀 부재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거버넌스에 좀 의문이 조금 드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채권자보다는 주주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게임 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게임주들이 NFT, P2E 이런 모델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조금 두드러졌다가 이제 11월 말 한 12월 정도부터는 좀 차익 실현 욕구들도 좀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조정기에 좀 매수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NFT를 활용한 P2E 게임 시장이 이제 시장에서 생각보다 좀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를 이끌었는데 솔직히 이제 P2E 게임은 한국에서는 위메이드 미르 4 이외에는 아직 거의 게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다수의 신작들이 1분기 말, 내년도 1분기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는 주가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게임이 나와서 잘 되냐 안 되냐의 성과를 확인해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이냐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너무 초기 시장이고 보여준 것이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P2E 게임 시장은 일단 저희는 성공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미르 4 같은 게임이 작년 겨울에 이제 그 신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대박이라고 말할 정도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가 이 P2E 모델을 적용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한 성과를 좀 거두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몇몇 NFT 게임들을 봐도 이 초기에 P2E 시장에 대한 좀 관심들이 많은 것을 좀 느낄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게임 시장 그 게임 매출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2E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업체들이 이제 이 NFT와 P2E 게임 쪽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빌에서 이름을 바꾼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네오이즈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업체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저희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 중에서 기존의 게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신작들을 활용해서 NFT P2E 시장을 좀 넘어오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밑에 자회사 넵튠 그다음에 게임 컴투스 홀딩스의 자회사인 컴투스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누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위메이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NFT를 활용한 P2E 게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시각 또는 스탠스는 어떤지 그리고 또 이쪽 산업을 좀 뒷받침해줄 저희 제도적인 장치는 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내는요 다 지금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도 NFT P2E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지금 업체들 지금 P2E를 하겠다는 업체들 대부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비해서는 규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이 플랫폼이 PC나 모바일 기반으로 이 P2E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업체들 특히 일본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은 콘솔 기반의 게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콘솔은 이 P2E를 적용하려면 예를 들어 소니나 엑스박스와 또 이런 풀어야 될 문제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들이 진출하기는 쉽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업체들도 지금 많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선점 효과는 확실히 한국 업체들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당분간은 국내 시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 포지션에 대해서 늘리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좀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성장주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인터넷 게임 산업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임 산업은 조금 이런 컨셉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게임은
기존에도 이제 뭐 금리 인상이나 유가나 이런 외부 경제 변수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움직였던 산업군이고요. 당시에도 이제 신작들 중심으로 신작들이 얼마나 이제 성과를 거두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기와는 조금 무관하게 좀 갈 수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이 NFT P2E 관련된 시장도 아무래도 조금 별개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엔지니어링 발표하겠습니다. 손세훈 연구원입니다.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 내의 부품들, 소모성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1위 장비 회사인 A사, 미국의 A사가 있죠. 그 A사 매출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이 유사한 회사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아이원스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을 이제 A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전방 산업 고객사들이 캐펙스 투자가 공백이 좀 있죠. 디스플레이 쪽 업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 그러다 보니 주가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실적도 마이너스 성장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노다이징 코팅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가치성 여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가 좀 기대치에 못 미치면 주가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이쪽 반도체 부품에 관련돼서 양산 여부, 양산 시기 요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언제쯤 양산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반도체 관련 부품 쪽은 반도체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마이크로 핀 그리고 마이크로 소켓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반도체 업체를 통해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 진행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테스트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 이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 회사가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와 벤더 등록이 됐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좀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양산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회사를 좀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내년에 양산 시기에 맞춰서 한번 좀 포인트 투자 시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 저희 바이위클리 자료고요. 52주 신고가 신저가 말씀드리는 자료인데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예, NH 주식 하이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미국과 중국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와 2022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되며 성장주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소재 섹터의 선방에 힘입어 S&P 500 지수가 1.8% 상승했습니다. 화이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3상 임상시험에서 위중증 확률을 89% 감소시켰다는 소식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아레나 파마슈티컬스 인수를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브로드컴은 최근 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다음 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기대 이상의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미국 주식시장은 합리적인 밸류에이션과 이익 성장을 겸비한 애플, 아마존닷컴과 같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안정 우선과 안정 속 전진이라는 정책 기조를 확정했습니다. 향후 재정지출 확대와 선별적 통화정책에 기반한 경기회복 기대와 위안화 강세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상해 종합지수가 0.7%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수지방 정부가 발표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선 정책이 호재로 작용하며 유틸리티 섹터가 7.5% 상승한 반면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거래 제한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헬스케어 섹터는 1.7%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대표 무선 이어폰 및 XR기기 ODM 기업 고어텍은 12월 10일 메타의 VR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공개와 바이두의 메타버스 서비스 시랑의 12월 27일 공개 예정 소식이 전해졌고 향후 메타버스 산업 성장에 따른 XR기기 수요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대표 국영 부동산 개발 기업인 보리부동산은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 대비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우위에 있어 향후 신규 자금 조달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합병의 추진과 이에 따른 점유율 확대 기대로 부동산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향후 중국 주식시장은 대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종목은 테슬라였고 중국은 항생 H주 ETF였습니다. 특히 항생 H주 ETF는 항생 H지수가 2022년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 최근 2016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고 골드만삭스가 중국 주식 바닥론을 언급하며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MP 머티리얼즈 발표하겠습니다.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네, 12월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작년 6월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생산 업체입니다. 매장량 기준으로 글로벌 히토류의 한 15% 정도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총 스테이지 3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단계로 히토류 전광을 채굴해서 판매하는 단계이고 2단계에 가서 히토류 산화물을 생산한 시설 투자를 이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3단계에 가면 이제 NdPr이라는 마그네틱, 즉 영구 자석을 생산을 해서 이게 이제 EV 모터에 들어가거나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이게 이제 최종 목표고요. 사실 이 NdPr 마그네틱은 모터, 풍력 터빈, 로봇, 뭐 첨단 산업, 뭐 방위 산업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소재,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고 이 전기차의 한 90% 업체가 이 NdPr 마그네틱을 사용 중에 있고 뭐 탑티어 업체들, GM이나 도요타,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다 NdPr 소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NdPr 전체 수요에서 이 전기차나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이제 작년도 38%에서 25년 정도 되면 62%까지 확대될 전망이고요. 투자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히토류 자체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중국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안보나 뭐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뭐 MP 머티리얼즈랑 기술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각종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GM 같은 업체는 뭐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맺고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이런 OEM 업체들이 좀 안정적인 소재 조달을 위해서 동사에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NdPr의 수급인데 굉장히 장기간 타이트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이제 급증하는 데 비해서 공급 증가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사실상 중국 외 지역에서 증설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외 유의미한 생산 지역이 뭐 호주,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 대부분 채산성만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뭐 환경이라든가 뭐 해외 히토류 공급을 좀 제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히토류 수급은 장기간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조가 완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MP 머티리얼즈를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TP 컨센서스랑 지금 현재가랑 크게 뭐 안 벌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여기 커버하는 기업 자체 뭐 커버하는 기관 자체가 뭐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지금 MP 머티리얼즈의 뭐 약간 뭐 타겟 멀티플라고 보시면은 사실 지금 23년도 EV/EBITDA 기준 한 14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경쟁사 대비 한 19% 할증된 수준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광산업체 특성상 이게 한번 안정적인 생산 궤도에 올라오면 이제 캐시플로우를 좀 잘 뽑아내는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에비타도 쭉쭉 잘 나올 거고 또 그 2단계 설비 투자가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진척도에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생각하는 25년도 이상의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타겟 멀티플로 정해서 주가 상승 여력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중장기 성장성에도 베팅하는 이렇게 장기 투자 자금이 좀 몰릴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히트류 업체로서 히트류 가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히트류 가격 동향은 좀 어땠는지 주가랑 좀 연동해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NdPr 가격 흐름을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20년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20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사실 이 가격 상승이 이제 이런 기울기로 계속될 거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이 상승폭 자체는 둔화되지만 이런 큰 그림을 봐서 우상향 기울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